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동사무소에 가서 만들어달라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줘. 그게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3주가 지나면 집으로 진짜가 오는데 투표하는데 필요한 건 그 임시 주민등록증만 갖고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어. 국가가 발급한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사전투표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전투표하고 또 본선거에 가서 또 투표하면 걸립니다. 이중투표가 돼요. 예, 여러분 개별적으로 법에 걸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못하겠다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 투표를 한 다음에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면 욕할 수 있는 거야.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욕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도 안 해놓고 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 망치야, 너도 투표 안 하잖아. 나는 투표권을 뺏은 거 아니야, 니네가. 내 사실을 말했다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말했다고 내 투표권을 10년 동안 뺏은 거 아니야. 5년 남았어.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성애 이야기. 내가 아주 오늘 아침에 웃긴 걸 봤어. 뭐냐? 그 작년 가을에요.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고 나한테 갖고 시비 걸고 그랬던 놈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오늘 아침에는 뭐 특정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욕하고 있는 거야. 뭐 그 사이에 게이가 된 거야? 작년 가을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그 찬성한다고 막 욕하고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들이댔던 애들이 오늘은 와가지고 뭐 특정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욕을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성 정체성이 바뀐 거야? 작년 가을에는 동성애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봄에는 동성애 찬성하고 있는 거야? 너희 정체가 뭐야? 작년 가을엔 동성애 반대하더니 왜 갑자기 이 봄에 동성애 찬성하고 그래? 너희 정체성이 뭐냐고? 웃긴 놈들이죠. 예.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뭐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안 좋아해요. 예. 동성애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요, 교과서에 나와.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교과서에 나온다고.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 나와. 내가 이제 이 대선 끝나면 나의 밥줄이 끊길 걸 대비해서 내가 사탐 공부하잖아. 거기 보니까 생활과 윤리에 나와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즉 성소수자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성소수자가 뭐냐? 성소수자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이 있어. 근데 그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하는 거야. 이 자기 남자로 그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의 내면은 여성이야. 그래서 막 그 여성들과 어울려서 수다 떨고 여성적으로 막 그 예쁜 거 막 화장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랬을 때 이런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래. 또 그 일반적이라기보다 대부분의 이 자연 상태의 남녀는 남성과 여성이 이성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성에게 어떤 성적인 끌림이 없는 거야. 이성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성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게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게이하고 다른 거예요. 게이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다 게이라 그래. 우리는 이제 여자를 레즈비언, 남자를 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그냥 게이라고 부르더라고. 여자나 남자나 다 게이라고 불러. 여자를 우리가 레즈비언, 남자를 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그 드라마에서 배웠어. 나도 드라마를 보면 둘 다 게이라고 불러. 여자나 남자나 서로 동성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게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이제 레즈비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성 동성애자를 뭐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냥 뭐 영어로는 둘 다 게이더라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정체성이라는 건 자신이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남자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성소수자야.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동성끼리 끌린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묶어갖고 성소수자라고 그래. 성소수자.
그러면 이제 이 성소수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떤가. 예. 이게 이제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요. 그 이와 관련된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 그게 뭐였냐면 무슨 셜록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무슨 천재 수학자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천재 무슨 학자인데 물리학자인가 수학자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거야. 게이였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암호를 푸는 거야. 독일군의 암호를 푸는데 독일군의 암호를 푸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천재였는데 이미테이션 게임.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했던 거야. 그래서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다가 걸리면 감옥을 가야 됐던 거야.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야.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 그게 동성애가 불법화된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 영국에 그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전까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져.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 그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누구든지 뭐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나 그 다음에 성별이나 그리고 종교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유엔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이야.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종교나 성별이나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유엔의 이 인권선언이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모든 나라가 동성애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거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동성애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를 처벌한다 안 한다? 못해요. 그거 알죠? 홍석천? 왜 대머리 연예인, 머리를 밀고. 그 연예인이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커밍아웃이라 그래? 그래서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야. 근데 홍석천이가 감옥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죠? 안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야, 불법화된 나라야?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말이라고. 예.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우리 세계인권선언 유엔에 가입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동의한 순간부터 동성애는 합법이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동성애 합법화 불법화 논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동성결혼 얘기예요. 예. 동성결혼 얘기. 그러면 동성혼, 어제도 어떤 후보가 자기는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그러잖아. 예. 이게 합법화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결혼이야.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거냐 불법화할 거냐의 얘기야. 자, 그렇다면 동성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그래서 법적으로 얘네들을 인정해주는 거야. 그 인정은 뭐냐? 결국 재산권이에요. 동성애를 하다가 동성애로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동성결혼에서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거야. 근데 경제권을 쥐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재산권을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남자 가족이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거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나온 게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야. 그래서 동성결혼이 같이 살다가 한쪽이 죽었을 때 남은 자가 연금이나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 그게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예요. 자, 이거 알았어, 몰랐어? 동성애 반대? 그러면 너는 유엔 인권선언을 반대하는 거야.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유엔을 부정하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북한을 도와주는 거죠. 예. 왜일까? 자,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유엔의 존재를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뭐라고 얘기해? 유엔 결의안을 따르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유엔을 부정하면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따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 봤나? 예, 그래서 너는 블랙이야.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뭐 찬성 반대. 너 동성애자야? 지금 동성애를 찬성이냐 반대냐? 너 동성애자야? 아니, 네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 찬성하고 반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누가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둘이 하든 혼자 하든 아니, 그게 너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남의 성생활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를 나도 솔직히 얘기했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예. 나는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는 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야 돼. 뭐 그 대리모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정자를 구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부라는 건 사실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성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의 유전자도 갖고 있지 한쪽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자,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욕먹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반 부부들도 욕먹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 눈총을 받고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 자연의 이치를 거슬렀다 막 이러면서 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또 가령 이제 독신. 요즘엔 이제 비혼자가 많잖아. 이 동성애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러면 비혼자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야 되냐? 비혼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비혼자들도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그럼 비난받아야 되는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동성애가 에이즈에 걸린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며.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를 해서 걸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며.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것도 그게 과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래잖아.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생각한데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이퀄 에이즈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니야.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가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거 가짜 정보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건 그 동성애자를 비난한다는 건 가령 예를 들어 이성 부부가 살아. 근데 부부관계를 안 해. 애가 안 생겨. 부부는 부부인데 둘 다 신체적으로 멀쩡해. 근데 서로 막 미워하느라고 부부관계를 안 해.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욕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게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는 거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그건 자기네들의 성적인 문제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의 성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왜 앞으로 하냐 뒤로 해야지. 왜 뒤로 하냐 앞으로 해야지. 왜 앉아서 하냐 누워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네들 얘기야. 지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리고 막 한 여자를 두 여자가 한 남자랑
이걸 우리가 막 비난을, 막 하면서 그거를 욕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지네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결국 이제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성생활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잖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지 않느냐?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왜 밝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성이 다가와서 접근을 할 때 그때 그 서로 피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밝혀야 된다. 그런 거잖아. 아니 근데 말이에요. 모든 이성이 이성한테 추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모든 이성이 이성한테 추적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꼭 반드시 커밍아웃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뭐 자기 부부가 아니 그 자기의 성생활이 뭐 자기는 특별히 어떻게 하는 체위를 좋아한다. 막 나는 이 체위가 옳다. 그러니까 이 체위를 해야 된다. 강요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야. 뭐 부부들이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를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된다. 3번 안 했어. 이런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들 좀 그렇잖아. 사실은요. 가령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에이즈에 걸리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성관계 한 다음에 에이즈에 걸려. 그거 알잖아. 예.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게 동성애끼리만 해서 에이즈에 걸리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성애자는 에이즈에 안 걸린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예. 이성애자들끼리도 성관계 해갖고 에이즈에 걸려. 그리고 이성애자들끼리 성관계 해가지고 성병에도 걸리고. 예. 그러니까 건강 문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게이라고 막 밝히는 거 그걸 의무화하면 안 된다고 봐. 가령 이런 거지.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이성이 와가지고 막 집요하게 들러붙어. 그럴 때는 내가 사실은 나는 동성을 좋아해. 네가 아무리 나한테 노력을 해도 넌 안 돼. 그럴 때만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내가 그 동성애자라고 막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나는 어떤 체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체위를 막 강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니 부부가 일주일에 3번은 부부관계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항의받았잖아.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들어서 한 달에 2번도 힘든데 망치 부인님이 일주일에 3번 하라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가 자기를 구박한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 이 부부는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몇 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처지마다 다 다른 거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지. 예. 자, 그래서 나는 굳이 그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된다.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동성애자가 왜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마라.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랬대.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계명이야. 그 다음에 신약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10계명에도 동성애자를 죽이란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동성애자 죽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걸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 비혼자가 교회 오는 거 방해하지 않잖아. 그지? 이혼한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란 말도 있어. 나는 참 웃기는 게 뭐야. 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재혼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도 말고 재혼하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 왜 그 얘기는 안 해? 이혼한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재혼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자도 나는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유달리 그 동성애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막고 있어요. 10계명에 동성애 하지 말란 말 나와? 그 10계명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계명이잖아. 예수님의 말에도 동성애 하지 말란 말이 안 나와요. 예.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율법서를 쓰면서 그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얘기가 나오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 얘기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 줄 알아요? 10계명에 뭐라고 나와있는 줄 알아? 10계명은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야. 10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돼. 10계명에 뭐라고 나와있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을 한 적이 없어. 아니,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교회에서 지랄을 했어. 그거 성경대로라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죄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야. 예수님도 강조하셨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교회가 나서서 그 정치인들의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거짓 증거한 문제, 이거는요 돌로 쳐 죽일 짓이에요. 한국 교회들 뭐 하고 있어? 거짓말한 애들 불러다가 돌로 쳐 죽여야지. 안 하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이제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 얘기는 난 먼 얘기라고 봐.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성 간에도 결혼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 다른 말로 그 부인이 평생 같이 노력을 했잖아. 근데 이혼할 때 남편이 재산을 안 주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강제해? 강제하지 않아.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동성애 결혼 합법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이성 결혼도 제대로 제도가 안착이 안 돼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쪽에 주게 의무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잖아.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동성결혼 얘기부터 하고 앉아있냐고. 나는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건 나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 또 하나, 여러분, 장애인의 권리나 여성의 성평등은요, 눈물겹게 싸워서 얻은 권리예요. 요즘도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철에 가서 널브러지고 그 바닥을 뒹굴면서 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장애인 권익을 위해 그들은 언제나 싸웠어. 독재 정부에도 맞서 싸웠고 민주정부에도 맞서 싸웠고, 언제나 그들은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들이야. 근데 동성애자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할 때 박원순을 위해 싸웠나? 박원순이 그런 말 안 했다라고 싸워본 적 있어?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나서서 싸운 적 있어? 난 한 번도 동성애자들이 박원순을 지지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서울광장에서 그 무슨 게이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야. 그걸 공무원이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유엔에 소속된 회원 국가라면 그 동성애자의 파티를 막을 권리가 없는 거야.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박원순을 왜 싸웠냐? 퀴어 축제했다고 그렇게 욕먹을 때 싸우지 않았어. 그래놓고 도리어 박원순에 대해서 비판했다니까? 자기네들은 그 독재자들하고 맞서서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아놓고 인정만 해달라. 나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당신들의 권리는 당신들이 싸워야 되는 거야. 이 경북 도민들이 사드 반대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권리는 동성애자들이 알아서 싸워야 되는 거야. 왜 정치인들한테 시비 걸어? 당신들이 온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다 합의해주면 정치인들은 알아서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왜 몇몇 정치인만 찍어서 괴롭히냐고. 박영선이
그 대형교회에 끌려가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당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편들어주지 않다가 그거 박영선이 동성애 반대한다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계속 같이 까대고 앉아있어. 그거 비겁한 거지. 박영선이 끌려갈 때 너네가 가서 박영선을 지켰어? 안 했잖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거야. 왜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정치인들은 정말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라고. 지네가 막 강요해갖고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진 않아.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서는 막 그걸 갖고 또 욕을 해. 비겁한 거지. 무엇보다 독재 권력에 맞서서 그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어? 너네 독재자들이 집권할 땐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엎드려 있잖아. 그리고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그때 설치고 나서서 막 설치고 다녀갖고 사람들이 욕하게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민주세력의 권력을 또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용당했잖아. 홍준표가 틀린 말 한 거 없던데 그건 너가 잘못하는 거야.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이다 거짓말이라고.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내 미안해요. 내 동성애자들한테 자기네들을 너무나 내가 그 짓밟는다고 생각한다라면 미안해. 나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뭐 물리적인 학대를 받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 동성애자의 권리라는 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자 지금 봐봐요. 어젯밤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막 비난을 했어.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사드보다 중요하고 경제 문제보다 중요하고 적폐 세력을 처단하는 문제보다 동성애 합법화가 중요한가? 지난 밤새도록 동성애 합법화 얘기한 사람들 당신들 진보 맞아? 당신들이 진짜 진보라면 사드를 배치한 황교안을 쳤어야지. 사드를 강요한 미군을 비판했어야지. 밤새도록 동성애 합법화 얘기만 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진보일까? 정책을 토론하라는데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한 그 사람을 쳐야지. 도리어 원칙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대한다. 그게 왜 욕먹을 얘기냐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지난 가을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욕했던 놈이 오늘은 누구누구가 동성애 반대했다고 욕하고 있더라고. 결국 요원들이야. 나는 밤새도록 동성애 문제를 갖고 시비 건 애들 나는 대다수가 요원이라고 봐. 거기에 덩다리가 됐다라면 나는 그 진보라는 이름의 덩다리라고 봐. 진짜 그 요원도 알파팀도 아니면서 거기 덩달아서 댓글 썼다면 너네는 등다리야.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동성애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드를 반대한다고 막 당론으로 정하라고 협박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동성애를 잘 보호해줄 것 같아? 뭘 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어. 동성애 관해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군 인권 문제예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문제야. 군 인권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동성애는 이게 불법이 아니야. 그런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제도 그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군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얘기를 했어. 그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당 소속이었던 모 도지사의 아들이
그 동료 사병을 성폭력했잖아. 근데 걔는 처벌 왜 제대로 안 하냐고. 군대 내 동성애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네 그 같은 당이었잖아. 같은 당 도지사 아들이 후임병을 성폭력했어. 성폭행했어. 근데 왜 그건 처벌 안 해? 그건 왜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거짓말이란 얘기야. 정말로 그 군부대 내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한다면 그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니? 걔 자격 박탈하고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했잖아. 심지어 걔가 처벌도 안 받았어. 그래놓고 무슨 군대 내 동성애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 다음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대. 야, 이 새끼들아, 거짓말하지 마.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뭐냐? 이게요, 실제로 군대 내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게 어느 때 작동하느냐 하면 피해자들만 당하는 거야. 군대 내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떤 상관이 후임 사병을 성폭행을 했어. 그런데 후임 사병이 가서 신고를 하잖아. 그럼 얘가 동성애자로 처벌받는 거야. 성폭행 당한 애가 신고하면 얘가 지금 처벌을 당해. 동성애자라고. 군대 내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동성애자라고 같이 동반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 몰랐지?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 법을 없애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 합법화법이니? 그게 동성애 합법화법이야? 어디서 이런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당한 사람을 같이 처벌한다니까요. 동성애자라고. 예.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일단 차별금지법이야.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 종교나 출신 지역이나 이 성별이나 성적 취향이나 이런 걸로 차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그게 동성애 찬성법이라고 지랄 연병들 하면서 출신 지역, 종교, 성별, 피부색 이런 걸 가지고 성적 취향 이런 걸로 차별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동성애 합법화법이냐고. 이 지랄이 창궐을 했어.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어요? 지금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대놓고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얘기. 이 흉악범을 사형해야 된다. 다음 얘기로 동성애 얘기는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안 다룬 얘기가 있나? 동성애 얘기에 대해서 안 다룬 얘기 없죠? 이 정도면 내가 모든 주제를 다 다뤘어. 그럼 이제 이 사형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유무.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사형제도를 철폐하라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아니, 유엔의 인권법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유엔의 북한인권법은 찬성하라고 막 지랄하면서 아니,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형제도 폐지는 왜 반대하냐고. 이것도 또 몰랐지?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거예요. 세계 160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유엔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야. 예. 이것도 또 몰랐어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있는 거야. 예.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사형제도 폐지가. 예. 아니, 북한 인권법 찬성하라고 지랄지랄 하면서, 아니,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사형제도 폐지하라는 말을 왜 또 반대를 하냐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원래 이 사형제도가요, 예, 사형제도가 지금 선진국들에선 다 폐지가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됐냐? 사형제도가 폐지됐을까요? 형법에 사형이 살아있어요. 폐지되지 않았어. 있어요. 예. 사형제도가 지금 폐지가 안 됐어. 그럼 뭐가 문제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형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유엔의 권고사항 때문이야. 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사형 제도는 살아있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옛날에 박정희가 민주주의자들을 잡아다가 그때 수십 명을 잡아서 막 무기징역 사형 막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간첩이란 증거는 없는데 자백만 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죽였어. 그게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 사건, 그리고 또 무슨 간첩 사건들이 있어. 박정희 때 대부분 간첩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이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 없이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켰어. 사형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다 무죄 받았어. 그래서 국가에서 박정희 때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금 우리 국민이 다 주고 있잖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줬어. 제일 많은 돈을 배상해 준 게 박정희 때야. 박정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그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야. 그래서 국가 배상을 제일 많이 해준 게 박정희 때 선고 내용이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던 역사가 있어. 유엔에서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가령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이라고 다 죽였는데 진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마약 사범이 맞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약 사범이라고 죽인다는 거지. 박정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고 죽인 것처럼.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사형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형제도를 악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올까봐. 그래서 사형제도를 금지한 거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지랄 연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범죄자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대. 그럼요. 돼지 발정제 같은 걸 구해주면서 강간을 모의하면 이거 사형시켜야 돼. 그렇잖아. 흉악범의 기준이 뭐야? 아니 이놈의 돼지 발정제를 가지고 그 어린 10대 여학생을 강간을 하자고 모의를 했어? 이 사형을 시켜야지. 안 그래? 아니 내가 특정인을 얘기한 건 아니야. 특정인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약물로 중독을 시켜가지고 성폭행을 모의했다. 이거 지금 흉악범이지. 아니 흉악범의 기준이 뭐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내 며칠 전에 얼마나 웃긴 걸 봤냐. 여자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재혼을 한 거야. 그런데 30대 이 계부가 12살짜리 어린 딸을 의부 딸이죠. 수십 번을 성폭행을 한 거야. 너가 나 안 해주면 엄마랑 이혼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얼마나 죄질이 나빠. 이런 애한테 사형 선고가 내린다라면 우리가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어. 5년형 받았어. 징역 5년형.
그런 새끼가 징역 5년 받았다니까? 언제나 강력한 성범죄자를 얘기해가지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얘기하면서 사형제도를 얘기해.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5년형 떨어진다니까. 말이 되냐고. 언제나 지금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사형제도 찬성한다는 애들 보면 성의식이 개판인 애들이야. 강간범에 대해서는 그거 강간범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했다. 그렇게 얘기한 애들이 사형 찬성한다? 그지? 강간범은 살인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영혼을 죽이는 짓이야. 그러면 강간을 한 새끼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지. 근데 이 새끼들은 지 친구가 강간하잖아. 그러면 그년이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당했다 그래. 그러면서 사형은 또 찬성한다? 이런 씨벌. 이런 새끼들은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사형 찬성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스피커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얘네들이 사형제도를 얘기할까요? 예. 이 왜 사형제도를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형벌 포퓰리즘이라 그래. 형벌 포퓰리즘. 다른 말로 일단 흉악범을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을 줘서 국민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첫 번째 목적은 흉악범을 사형시켰다. 그래서 이 두테르테가 쓰는 방법이죠. 예, 두테르테가 쓰는 방법. 형벌 포퓰리즘. 마약 사범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인기를 모으려고. 그러다가 마약을 안 가진 애들도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사형을 반대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형벌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미친놈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언제나 이 사형제도를 주장한 새끼들은 진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안 죽였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광주 시민을 죽였던 전두환, 노태우 사형 반대하잖아. 그렇게 죄 없이 죽은 박정희의 무덤 안 파내잖아.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누명 씌워갖고 죽인 이승만 묘소 파내지 않고 국부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 새끼들은 진짜 사형시켜야 될 것들은 사형을 안 시킨다니까? 그러면 왜 사형제도에 집착하느냐? 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쓰려는 자들이 사형제도 찬성하는 거야.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를 세계 인권 유엔에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려고 권고하는 거야. 나도 정말 어린아이들을 이 성범죄한 새끼들은 정말 사형시키고 싶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범인을 잘못 골랐다면 어떡할 거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삼내 무슨 강도 사건, 삼내 3인조 강도살인 사건, 그거 이 사람들 형 다 살고 나왔잖아. 10년씩 다 형을 살고 나왔어. 근데 무죄야. 범인이 따로 있었어. 그 범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경찰에 가서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데 이미 재판 끝났다고. 안 들어줬대잖아. 지금 죽은 그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엄청 인기 있었죠. 7번 방의 선물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람 이야기야. 사형제도 폐지에 주장을 하는 영화야. 그런데 7번 방의 선물을 다 팔아먹고 사형제도 얘기는 안 하더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동성애 문제는, 사형제도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늘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 손?
오늘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됐다. 손. 자, 여러분은 지금 발을 들고 있는 벗들도 보고 계세요. 우리 방송은 이 사람은 손을 들고 짐승은 발을 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방송이죠. 예, 이 짐승들을 교화시켜서 손들으라 그러면 발을 들게 하는 이 위대한 방송의 힘. 이건 망치 부인의 뜻이 아니라 이 망치 부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발 들어준 짐승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좀 이제 짧게 끝내야 되겠어. 지금 방송을 오래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낼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내가 어저께, 어제 이제 이 언론의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냐 하면, 뭐가 웃겼냐. 그 이제 모 정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어. 새 후보의 단일화를. 그러자 이걸 갖다가 DJP 연합이다. 그 다음에 DJP 연합하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걸 비유하는 거야. 근데 망치부인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어? 3당 합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걸 어디다가 그걸 들이대냐고. 이건 이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한마디로 이 절대 악을, 한마디로 이 그 군부 독재 권력과 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정권 실패 세력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DJP 연합이 뭐냐 하면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대였어.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고 IMF를 불러들여서 한국의 노동제도와 모든 걸 개판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김영삼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영삼의 뒤를 이어나온 이회창을 이기려고 김대중과 그 김종필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게 DJP 연합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과 정몽준 단일화는 소위 김대중을 적폐 세력으로 무찌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김대중의 정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이러면서 무찌른 거, 비하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홍삼트리오 김대중의 새 아들이 엄청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떠벌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에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삼트리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민주당을 죽이기로 했던 게 그때 2002년 상황이었어. 그때 노무현이 국민경선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를 언론에서 흔든 게 정몽준이었잖아. 국민경선으로 유일하게 뽑힌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 정몽준 여론조사 1등이라고 흔들어대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하자. 그래서 DJP 연합이나 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됐던 거지. 지금은 적폐 세력이 주도하는 건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갖고 걔네들 박근혜 당에서 나온 애들 아니야? 박근혜 당에서 나온 애들이 후보 단일화 하자는 게 그게 어떻게 DJP 연합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랑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엇보다 후보들이 싫대잖아. 후보들이 싫다는데 왜 무슨 후보 단일화를 떠들고 앉아있어. 이거는 3당 합당이야. 3당 합당. 오로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눈이 뒤집어진 김영삼이 소위 그 적폐정당이었던 공화당과 적폐정당이었던 그 민정당 얘네들이 합쳐갖고 만든 게 3당 합당 아니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럼 얘네들이 왜 지금 후보들은 안 하겠다는 후보 단일화를 떠들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당장 대선 끝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이 한마디로 공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이제 3당을 모으겠다는 거지. 3당을 모아서 지방선거 공천 장사를 하고 싶은 애들. 걔네들이 지금 3당 합당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그들이 요구하는 게 왜 3당 합당하려고 그러냐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장사하려고.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예요. 수천 개예요. 당선자가 수천 명이야. 지방의원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천 명이야. 그 수천 개 공천 장사하려고 지금 3당 합당하자고 물밑 작업하는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너는 죄 안 짓고 사니?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성경에도 나와. 예. 쥐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마냥. 네. 공천 장사가 뭐냐면 어디에 공천 달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다 주면 돈 받고 공천을 주는 거. 그걸 공천 장사라래. 예. 돈 받고 공천해 주는 게 그걸 공천 장사라 그래. 예. 예. 자, 3당 합당 이야기까지 했고, 예. 좌우지간, 이 후보들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뭘까? 결국은 이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대선 당선자를,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공격하는 근거 정당을 만들고, 근거지를 만들고, 내년 그 와중에 이제 공천 장사를 해가지고, 이 떡고물을 얻어먹으려는 그런 부패한 정치 세력의, 아주 구태의 방법이 이 3당 합당 요구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더러 이거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쟤네가 3당 합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쟤네들이 3당 합당한다 그랬어요? 안 했죠? 예. 나는 지금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3당 합당을 비판하는 거야. 예. 나는 이 3당 합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용서할 수 없다. 예. 그쵸? 이 후보 단일화도 이 후보들이 반대하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3당 합당을 해서 제3지대를 만들려는 이런 개수작을 중단하란 얘기야. 예. 네. 자, 오늘 방송은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오는 분들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그 질문 있습니다. 한번, 그동안에 내가 질문 있습니다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 저한테 욕설하시고 나서 사과문을 올리시고 이러는데요. 일단 변호사님한테 자료가 넘어가면 내가 손쓸 방법이 없어. 예. 내가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고 게시판에 올라왔으면 그냥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사과 용석을 보내봤자 저는 차단합니다. 왜냐면 모든 결정권을 변호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왜 갑자기 강퇴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갑자기 강퇴됐다는 메시지가 뜰 때요.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앱을 다 끄고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강퇴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이어폰 줄이나 여러분의 주머니가 채팅을 해서 그래서 강퇴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강퇴하는 규칙 알죠? 특정 시청자한테 시비 걸면 특정 시청자를 누구 강퇴해주세요. 그럼 강퇴해요. 뭐요? 누구를 강퇴시켜달라고 얘기해도 강퇴야. 똑같은 질문을 2번 이상 해도 강퇴야. 그 다음에 강퇴당한 다음에 쪽지를 보내가지고 매니저를 비판하잖아. 영구 블랙이야. 그 강퇴당한 다음에 그 매니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영구 블랙입니다. 그 다음에 뚫리는 방탄복 비리연루 예비역 장성 1심에서 집행유예. 어머 씨발 이게 말이 되냐? 방탄복이 뚫리는데 방산 비리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대. 어머 씨발 이래놓고 안보 주둥이로는 안보 이러면서 이런 방산비리 사범들한테 집행유예를 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예.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가 있었어요. 질문 검색을 해보면 질문 여러분들이 그 어느 자료를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렸는데 막 삭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금칙어일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여러분이 올리신 자료에 금칙어가 있다면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가령 영어 그 뭐라 그러나 이 주소 중에 이 인터넷 주소 중에 링크를 시키는데 거기에 AVI라든가 하여튼 뭐 이게 성인 비디오 뭐 이렇게 보이면 이게 금칙어가 돼서 삭제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진단학회라는 곳에서 인성 대통령 찾기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서명운동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거 대선을 앞두고 예, 이런 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뭘로 쓰일지 몰라요. 네. 질문 있습니다가 또 있었는데. 예. 요거 지난 4월 15일 건데 내가 안 했으면 해야 돼.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니면서 어느 당에 속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원이 아닌 경우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은 그 후보가 만약에 선거운동원을 당원이 아닌 사람도 뽑아준다면 일단 선거운동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원으로 신청이 되면 이 사람은 유급 선거운동원이 있어요. 근데 유급 선거운동원은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 절대 돈 한 푼 안 받고 밥 한 끼 안 얻어먹고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도 어깨띠 주세요. 모자 주세요. 티셔츠 주세요. 불법이에요. 절대 그 선거운동 캠프에서 제공하는 뭐 옷이나 장갑이나 뭐 이런 걸 받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것을 자기가 준비해서 가령 자기가 만약에 뭐 보라색을 그 상징으로 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보라색에 관계된 어떤 걸 준비해갖고 입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 캠프에서 보라색 모자, 보라색 잠바, 보라색 장갑을 달라.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대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 2m인가? 2m 이상 떨어져서 자원봉사를 해야지 옆에 같이 붙어서 하면 그것도 또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국민연금 때문에 군인 월급 금액을 찾아봤는데 문득 궁금해진 게 월급표에서 시급을 계산하는 게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하사 1호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요. 예.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옛날에 했던 것 같다. 이직 안 했나? 요 얘기했나? 질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직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환경미화원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청 용역 회사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대변 이것도 다 용역으로 하던데 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종들이 서울시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하고 아웃소싱으로 용역으로 쓰는지, 또 제가 뉴스로 봐서 알고 있는 건 박원순 시장이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변화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에서 뉴딜 일자리라고 요즘 공고 나온 게 있던데 이것도 비정규직인 건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다룬 적 없죠? 그죠? 예. 일단 환경미화원이요. 공무원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일부 있고요. 근데 그 공무원 숫자는 구청 예산에서 많이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구청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다 공무원으로 뽑지 못해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랑 거래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웃소싱이 사실 실제 금액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싸지 않더라. 그래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아웃소싱하는 돈으로 차라리 공무원을 뽑아라. 차라리 공무원을 뽑아서 똑같이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라.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일단 이 공무원들을 뽑아놓으면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되잖아, 돈을.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주기 위해서 세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수입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서 월급 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때 그 월급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그 청소 용역 문제는, 청소 문제는 전원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세금을 우리가 내겠다. 그러면 이 공무원, 이 청소 그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 그 아웃소싱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보단 적게 들어가는 거죠. 예, 연금을 준다든가 이러진 않으니까 공무원은 연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아웃소싱을 핑계 삼아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자체 때 그 유권자들이 성숙해가지고 그 모든 환경미화원을 그리고 모든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뽑아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거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마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특정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하겠죠? 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네. 쓰레기 종량제로 세금을 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좀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방 세수 부족의 문제예요. 예, 지방의 세수 부족의 문제인데, 제가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집 사는 시의원이, 이 좀 선거운동 끝나고 널널해지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초청 방송을 할게요. 예, 우리 집 사는 시의원한테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유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것도 사전 선거운동에 걸릴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그 6개월, 180일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요거 그거 해도 되는지 한번 선관위 물어봐서 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가르쳐 그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일단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박원순 시장이 그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세수입에 한계가 있는 거야. 세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들으면 좋은데 이게 또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어서 예 이게 뭐 사전선거운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그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게요.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내 질문 있습니다를 또 봤었는데 이 질문 있습니다가 이 정도면 됐나? TV 이게 무슨 얘기야? 낙선운동은 합법인가요? 요 얘기 제가 지난번 했었나요? 예. 낙선운동이 합법이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예. 우리 국민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낙선운동 할 수 있어. 예. 그쵸. 낙선운동 합법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천 주면 안 된다는 작년에 왜 그 총선거 때, 예. 작년 총선거 때 그 낙선 운동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예. 잠깐만요. 저는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선거 운동이라는 건 누구를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 선거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낙선 운동이 합법이란 얘기죠. 예. 선거 운동이라는 것에 낙선 운동도 들어가요. 예.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허위 사실로 낙선 운동을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떨어뜨려야 돼 라고 공식적으로 후보 이름을 지명해서 여러분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밴드나 여러분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트위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걸려요. 누구는 국회의원 되면 안 돼, 뭐 누구는 대통령 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누구한테 돈을 주고 누구를 찍어라, 그거는 걸려. 예.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누구를 찍으라고 투표를 종용하는 거는 그거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얘기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거야.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 선언하는 거, 자기 개인 SNS나 이런 데 선언하는 거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짜 뉴스를 링크하는 것도, 어느 후보에 대한 뉴스를 링크하는 것도 걸리지 않아요. 예. 근데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그거는 선거운동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사실 뉴스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선거 캠프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했다, 걸릴 수 있어요. 예. 선거 캠프 구성원이랑 밥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표명했다, 걸려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는 누구한테도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 선거 때는 누구한테도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지지해달라 라고 집을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했다, 그거 바로 녹화 떠갖고 신고해야 돼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전부터 밥 함부로 얻어먹지 마세요. 잘못 걸리면 그거 50배로 물어내야 돼. 지난번에 무슨 어느 대학생들 버스 왔다 갔다 한 경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값, 밥값,
그거 다 합쳐갖고 1인당 500만원씩인가 물어내야 돼. 총 10만원 정도가 들어서 1인당 500만원씩 물어내야 돼요. 선거 때 함부로 몰려다니지 말고 공짜 여행 다니지 말고, 예, 공짜 여행 다니지 말고 그 공짜로 밥 얻어먹지 말고. 옛날에 내가 선거운동할 때 새파랗게 젊은 애기 엄마가 내가 찍어주면 밥 사줄래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금품 향응을 요구했기 때문에 확 신고하려다 말았어. 50배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30배로 바뀌었다. 50배 해야 돼. 그래야 밥을 안 얻어먹어. 왜냐? 이게 그 선거 때 그런 공짜로 뭘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 그 공짜로 얻어먹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불법 정치자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불법 정치자금을 쓰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그 돈의 본전을 뽑아. 본전의 몇 배를 뽑아. 그러면 이놈들이 뽑아가는 돈은 누구 했어? 국민 세금이야. 그래서 결국 밥 한 끼 얻어먹고 몇백 배로 뜯기는 거야. 그래서 선거 때 후보들한테 뭐 얻어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하기는 이걸로 끝난 건가? 저기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야?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 뭐라고 질문하신 건지. 그리고 선거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이상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 후보에게 밥을 사주는 건 괜찮아. 후보에게 밥을 사주는 건 되는데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 예. 예. 중증 장애인인데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글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셨어.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찍어달라고 하는 데에 가서 대신 투표를 이렇게 찍어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거소투표, 예. 중증 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거소투표의 문제가 집안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 의식이 없는데 거소투표를 신청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엉뚱한 투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증 장애인은 거소투표가 가능해요. 예. 중증 장애인은 거소투표가 가능한데 그 신청 기간이 지났다네요. 예.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답니다. 예. 이 요양병원의 이 문제야. 요양병원 거소투표 난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이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들한테 치매 노인들의 이름으로 거소투표를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리투표를 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거소투표를 할 때는 선관위 직원이 직접 가서 보는 앞에서 투표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난 하면 안 된다. 예.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정상인도 아닌데 무슨. 자, 이런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누가 정상인이 아니죠?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니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애인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때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얘기예요. 정상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 그럼 장애우라는 게 장애인을 친구로 대하겠다 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노인 장애인한테 장애우, 내가 네 친구냐 이래. 그래서 장애인은 공식 명칭이 장애인이야.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여러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인구의 10%가 장애인인데 그 인구의 10% 장애인 중에 태생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 장애인 전체 중에 10분의 1만 선천성 장애인이고 10분의 9는 90%는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에요. 예.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 잠재적 장애인이야.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장애인의 그 인권, 장애인의 그 뭐라 그러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장애인도 아닌 것들이 장애인 마크를 달고 멀쩡한 것들이 장애인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랄? 그래서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증 가지고 내리는 사람들 전부 다 비장애인이야? 아니잖아. 그럼 뭐냐? 그러면 장애인 등급제를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완전히 우리 뒤통수를 친 거예요. 장애인 등급제의 내용이 뭐냐? 중증 장애인들한테 자기네들이 중증 장애인인 걸 인증하라는 거야. 중증 장애인을 인증하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이제 그 생활보호도 그러니까 그러나 생활보조? 장애인에게 생활보조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걸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려달라.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 생활보조가 사실 24시간 필요한데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 뭐 한 7시간인가 8시간에서 시작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24시간으로 늘려달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가 이제 세금이 더 늘어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사실 중증 장애인은 그렇게 막 생활보조를 받아야 되는 중증 장애인은 많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를 생활보호를 늘려주는 게 돈이 아까워갖고 이명박이가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한 거야.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들더러 중증 장애인인 거를 증명하라 그랬어. 뭘로? MRI를 찍어서. 근데 MRI가 굉장히 비쌌어. 굉장히 비싸서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이 장애인들이 소득도 없고 가족들한테 버려진 중증 장애인이 보통은 옛날에 구청에서 복지사들이 와갖고 상태 보고 이 사람 중증 장애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생활보조인을 보내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독거 장애인들한테 본인이 중증 장애인인 걸 MRI로 증명해라. 문제는 MRI를 찍어도 중증 장애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게 장애인 등급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그 주차장에다가 장애인 팻말 달고 지랄하는 거 그거는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고 1, 2급 중증 장애인들, 1급 중증 장애인들을 장애인 등급제로 장애인 복지제도를 축소시켰어. 그래서 돈을 아꼈다니까? 정말 이명박이가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 박근혜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지했죠. 예. 더 유지했어요. 이게 바로 선택적 복지. 중요한 얘기 하셨네. 내가 어제 하려다가 못한 얘기야.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있어요.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복지의 대상자가 자기가 복지 대상자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자기가 복지 대상자라는 걸 증명하라. 그게 선택적 복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느 기준에 안 맞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적 복지가 굉장히 말은 좋아 보여.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복지 비용을 축소시키는 게 목적이야. 선택적 복지라는 건 복지 비용을 축소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거야.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면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야.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교육비 면제, 똑같이 의료비 면제. 대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야.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늘 이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자들이 뭐라 하냐면 왜 부자들에게 복지를 주느냐 그래. 왜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주느냐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명박과 오세훈의 주장이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희 손자한테도 공짜 밥 줘라. 대신 이건희한테 세금을 100배로 더 받아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애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자들의 누진세를 전제로 하거든.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걸 전제로 보편적 복지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반대하고 선별복지를 하자는 거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돈을 내자. 그 얘기는 뭐냐? 부자 새끼들이 지네 1인분만 낸다는 거야. 참 아주 잔인한 것들이죠.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 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정말 실소득이 없는데 그 송파 세모녀처럼 송파 세모녀 팔고 다니는 새끼들이 꼭 선별적 복지를 얘기한다니까? 송파 세모녀 입에 올린 인간들 말 찾아봐. 걔네들 치고 보편적 복지 얘기한 사람 없어. 다 선별 복지 얘기하고 있어. 송파 세모녀 얘기하지 마. 스크린도 그 지생청년 얘기하지 말라고. 너는 선별 복지 얘기하잖아. 개누리당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만 선별복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야권 후보로 알고 있는 누구누구도 선별복지 얘기했어. 예. 자, 특정 후보를 언급해서 블랙입니다. 예. 특정 후보 언급해서 블랙.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는 다 같이 뭘 요구해야 돼? 보편적 복지를 요구해야 돼요.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까지 공짜로 교육하자. 그게 가능하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 영국도 프랑스도 국립대학이 다 공짜야. 학비 면제예요. 근데 사립대학만 돈을 걷는 거야. 그게 이 보편적 복지 개념 때문이야.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1990년대 이후로 조금씩 돈을 걷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독일 청년들이 막 불지르고 그런 거야. 40만 원 내라 그래갖고.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 40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독일 학생들이 불지르고 데모했잖아. 우리는 저기 800만 원씩 조용히 내고 다니고 있는데 독일에서 40만 원 내라 그래서 불질렀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도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돼.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 도립대학, 뭐 시립대학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서울시에서도 시립대학이 반값 등록금 되잖아. 서울시민 반값 등록금이야. 그런 것처럼 도립대학이나 군립대학, 시립대학들을 만들어.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학위를 주는 거야. 그 교사는 강사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놀고 먹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 사립대학에 일자리가 없어갖고 놀고 먹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사립대학에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립대학을 졸업해봤자 그 취업도 안 되는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대학을 가고 있어. 그런데 정말 반값 등록금, 국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으로 공립대학들을 만들어. 그러면 굳이 사립대학 가던 사람들이 국공립대학을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립대학은 알아서 인원을 축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왜 사립학교의 재단들에게 돈 벌어주려고 국공립대학을 반대하냐고. 예. 이 사립대학에 등록금 걷어가지고 건물 때려 짓는 것들 봐봐. 이 나쁜 자식들이라고, 이거. 그래서 국공립대학들을 많이 짓고, 우리나라가요, OECD 중에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제일 적은가 그래. 우리나라가 이 OECD 평균보다 국공립대학의 평균이 제일 낮아.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부터 문제야. 고등학교도 공립고등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가 수도권 더 많아. 그것도 문제예요. 다 공교육으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를 공교육으로 다 키워낼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기회의 균등이라 그러는 거야.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면 대학 교육까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기회의 균등이야. 그래서 이 대학교 학위증을 따놓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해갖고 특목고 가고 특목고 애들한테 대학 입학에 특혜를 주고 그 대학 입학에 특혜를 받고 졸업한 애들이 저기 취직에 특혜를 받아. 잘못된 거야. 이거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공교육을 많이 만들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막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거만 알아요. 그 아이비 리그라 그러잖아. 근데 미국의 아이비 리그는 11개밖에 안 돼. 10몇 개밖에. 그죠?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 주립대학이 있어. UC가 들어가는 게 다 주립대학이야.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생들은 주립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치 아이비 리그만 대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이비 리그는 사실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돈 없으면 못 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예. 자기 출신 지역의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거의 안 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대학보다 싸게, 그 지역 장학금을 다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어딜 가서도 뭐를 못해. 우리 대학을 팔 수가 없어. 대학교 졸업장으로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취직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졸업장을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거야. 어이없죠? 예. 아이비리그의 학자금이 수천만 원이야, 1년에. 그죠? 1년에 수천만 원이야. 그 부자들 아니면 못 다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거 말고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또 내가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룬 얘기 있어요? 이분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 내가 왜 감이 떨어져?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너의 이해력이 떨어진 거지. 예, 국립대학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사립대학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잖아. 사립대학이 국회의원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국공립대학을 확충을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죠. 예, 예. 지금 우리 사립대학으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의 70%인가 80%인가가 사립대학을 가고 있어. 그거 문제라니까? 그 사립대학들 중에 실제로 졸업장을 쓸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돼. 나머지는 그냥 다 생돈을 날리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예. 하여간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나 사학제도, 사립학교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교육비, 이게 국가 발전의 중심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사학제도나 사립학교와 사교육 문제, 이건 어떻게 풀면 딱 국립대학을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요, 사립대학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장학금 있죠. 그거 사립대학에 주지 않고 그 돈으로 국립대학 늘리면 돼. 국가에서 지금 각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거, R&D니 뭐니 이러면서 각 대학에다가 투입하는 돈이 꽤 돼요. 그 돈이면 그 국립대학 더 확충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안 하는 거잖아. 왜? 지금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 친인척들이야. 소유자들이야. 박근혜부터 그랬잖아. 영남대학 이사장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사립대학의 재단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국공립대학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떨어뜨리고 국공립대학을 확충하겠다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거죠. 이게 무슨 교육제도를 교육 연도를 바꿔야 된다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국공립대학을 다수 만들면 되는 거야. 반값 등록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미필이지 너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황교안한테? 지금 황교안한테 미필이지 너 그런 거예요? 예. 여론조사? 무슨 여론조사? 무슨 여론조사? 예. 여성부를 폐지하면 세금이 남아돌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 뻥이죠. 예. 왜냐하면 여성부에서 쓰는 세금이 너무 미미해. 물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가 쓴 돈은 정말 다 토해놓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원래 여성부는 예. 지금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성부가 하는 일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예. 우리나라밖에 여성부가 없다. 그거 거짓말이야. 여성부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가 없으면 여성청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나 직장 여성들이나 모성보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예. 보통 사회복지부에 있거나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여성부 폐지 운동을 왜 만들었냐? 예. 여성부 폐지 운동 한 애들이 왜 만든 거냐면 그게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여성부 폐지 운동을 한 거야. 왜? 여성부를 맨 처음에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예. 그래서 여성부 폐지 운동을 해서 진보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진보라기 아니고 민주주의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남녀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갈 목적으로 버린 게 여성부 폐지 운동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군 가산점 얘기를 했어. 군 가산점. 얘기 많이 하죠.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 얘기로 십몇 년을 울거먹었어. 근데 그 군 가산점의 진실이 뭐냐? 군 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군필자의 0.03%래. 1%도 혜택을 못 봐. 군 가산점으로 온 나라가 전쟁을 치렀단 말이야. 군 가산점으로 남녀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군 가산점으로 혜택을 받는 군필자가 0.03%래. 왜 그러냐? 이 군 가산점을 이제 공무원 시험에다가 적용하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들 중에 그 군 가산점으로 합격을 하려면 99점을 맞은 사람만 혜택이 되는 거야. 99점을 맞은 애들이 그 군 가산점 혜택을 받아서 101점이 돼서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체 응시자의 0.0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 만점 맞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군 가산점을 위해 싸워봤자 아무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돼갖고 군 가산점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런데 어저께 또 얘기하더만. 만점 받은 사람만 혜택 받는 게 군 가산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도 몰랐어. 그 다음에 군 가산점을 그 여성부에서 반대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장애인들이 그게 장애인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이라고 위헌 여부를 청구했어. 위헌 법률이라고 위헌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그 군 가산점이 군대를 못 갔거나 가령 집이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군 못 간 사람이 있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 장애인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차별하지 말라는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여성부의 요구로 군가산점을 폐지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이 장애인이나 군대를 못 간 남자들, 여성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위헌 판결이 나서 그래서 군가산점이 폐지된 거야. 이거 몰랐지? 이거 몰랐죠?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예. 그래서 이 군 가산점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성부 폐지 운동을 했던 애들이 누구냐? 소위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든 애들. 얘네들이 성별 대결 구도를 언제 만들어?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아주 최고조였어.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여자도 군대 가라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비판을 해. 그러면 그때 국정원 댓글 부대가 나와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라 논점을 흐린 거야. 논점을 흐리면서 여성부 폐지하고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이명박의 그 국방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 했던 애들이 막 그걸로 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박근혜가 미필이네? 그래서 그 단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박근혜 집권 세력 안에서 그 성별 대결 구도가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15년이죠. 15년에 이것들이 다음 총선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 성별 대결 구도를 가지고 만든 사건이 여시사태. 스르륵 여시사태가 그래서 생긴 거야. SLR이라는 무슨 사이트에 그 무슨 서버를 빌려주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에다가 여성시대라는 카페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자 이러고 주도해갖고 생긴 사건이 스르륵 여시사태야. 그게 2015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야. 근데 내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국정원이 주도한 거다.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국정원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해갖고 여성시대에서 애들 싹 빠져.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 근데 그것도 그 여성들이 가서 감시를 한 거야. 너 국정원이지? 그래갖고 두 번째 그 조직도 망해. 세 번째로 만든 게 메갈리아. 예. 세 번째로 만든 게 메갈리아야. 그래서 이 메갈리아 애들이 주도하는 게 뭐냐 하면 남성 혐오. 그죠? 막 남성 혐오를 얘기해. 그런데 이 메갈리아의 특징이 뭐냐? 차별금지법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게 국정원이란 특징이야. 여성 해방을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카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초 카페라는 것들 있잖아. 걔네들의 목적이 뭐냐? 국정원에서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야. 무조건 남자욕 여자욕을 해. 근데 그 한패야. 남성 혐오 여성 혐오 하는 애들이 한패라니까. 예. 그 같은 편끼리 일부러 거기서 싸움 붙이는 거야. 예. 소설 잘 쓰시네! 나왔다! 자, 그쵸. 네, 요렇게 소설 잘 쓰시네! 라고 나왔다는 게 바로, 예, 이분 소설가임? 네. 오늘 밥값 했어요? 예. 여기 우리 국정원이 자기네들 하는 거 딱 걸리면, 예, 소설 잘 쓰시네! 라고 얘기하죠. 예. 실제로 그래요. 그 여러분들 그 여초 카페에 가서 진짜 남성 혐오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애들 있나 봐봐. 없어. 그 다음에 남성 혐오만 얘기하지 성차별에 대한 얘기 제대로 안 해. 성차별 얘기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이 엄마란 이유로 차별받는 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죠? 그리고 오로지 남자 욕만 해. 그거 남자들이야. 내가 볼 때 그거 남자들이야. 그 여초 카페에서 남성 혐오를 얘기하는 거 그거 남자애들이야. 일부러 남자애들이 그런 주장을 그 여초 카페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성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자 일베를 키우는 거야. 여자 일베들을 키워. 예. 일부러 그 다음에 이 남초 카페에 가서 여자 혐오 글을 쓰는 거야. 된장녀, 김치녀. 그게 바로 그 성별 대결 구도를 만든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올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 부자들이 누구야? 1%야. 근데 그 1%가 지금 우리나라 그 재산의 50%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나머지 99%가 나머지 50%를 나눠 먹는 거거든. 그 중에 9%가 상위 9%가 또 상당수를 또 갖고 있어. 그래서 하위 50%가요. 아니 하위 7, 80%가 20%인가 30%를 나눠 먹고 있는 구조야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1%가 지배를 하는데 이 99%가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들을 치고 올라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간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비하하는 거야. 영호남 비하. 요게 이간질이야. 국민들이 단결할까봐 영남을 비하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우리 방에 와서 막 호남을 비하했던 놈이 그 팩트방에 가서 영남을 비하하더라니까. 한 놈이. 같은 놈이. 결국은 뭐냐, 지역을 분열시키는 거, 지역 대결 구도를 만든 게 국정원이야. 옛날에 안기부였지. 정권 차원에서 민정당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호남 비하를 조직적으로 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지역 대결 구도를 만든 거야.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별 대결이야. 남자 여자. 그 남자 여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도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뭐야, 지배자들이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뭐 여자하고 남자를 비하해가지고 뭐 김치녀 된장녀, 그 다음에 뭐 쩍벌남 이런 식으로 싸우게 하는 거. 그거 한 팀이 돌아다니면서 해. 그 다음에 뭐하냐, 세대 간의 분열. 그래서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청년 비하, 노인 비하. 이것도 국정원이야. 이것도 댓글 부대라니까. 그래서 그 댓글 부대가 지역 대결, 성별 대결, 세대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네 번째가 보수 대 진보 대결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보수의 기준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비판하면 진보. 지랄? 새누리당 왜 보수야? 꼴통이지. 그런 식으로 대결, 이게 분열 구도를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봐봐요. 자, 호남에서도 여자 남자 대결시켜. 쫙 갈라지지. 영남에서도 여자 남자 대결시켜. 쫙 갈라지지.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중에 성별 대결로 갈라. 쫙 갈라지지. 성별 대결로 세대 대결로 갈르고, 또 진보 보수로 갈르고, 조각조각 나잖아. 그게 쟤네들이 만드는 대결 구도야. 그래서 성 비하, 성적 비하, 성차별 비하, 세대 비하, 지역 비하, 그 다음에 이념 대결, 이 모든 게 결국 이 재벌 권력들이 만들어낸 지배 방법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종교 간의 대결도 추가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이명박 지지하는 교회들이 특히 타종교를 비하해. 그죠? 가만 보면 이게 좀 열려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는 신부님, 목사님들은 그 다른 종교를 비하하지 않아. 근데 꼭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타종교를 비하해. 그쵸? 종교적 대립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이 모르고 덩달아서 김치녀, 된장녀, 사형 찬성 반대, 동성애 찬성 반대 이런 데 속아 넘어갔다면 여러분을 등신 덩다리로 만든 거야.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 방송 보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송 볼만 했나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노인 비하, 청소년 비하, 성별 비하, 지역 비하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등신 덩다리로 만드는 저놈들의 공작이야. 댓글 부대에게 속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끝날라 그랬는데 누가 질문이 들어왔어. 5.18 가산점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자, 이 5.18 가산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 5.18 그 유족들, 5.18 그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가산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국가 유공자에게 주는 가산점이 뭐 5.18만 있는 게 아니야.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주는 가산점들이야. 그럼 5.18이 왜 국가 유공자냐? 그 5.18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 노태우 때부터야. 노태우도 아니었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걸쳐서 그게 국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그 자녀들이 그 가산점을 받는 건데 몇 명이나 받을까?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예.
5.18 가산점이 말이 되나? 뭐, 그 가산점이라는 게, 5.18 가산점만 있겠어요? 무슨 국가, 말 같지도 않은 가짜 간첩 사건, 이런 걸로, 혹은 그 부모가 원래 친일파였는데, 그 신분 세탁해가지고 애국자인 척, 독립유공자인 척, 그 가산점 받는 애들도 많잖아. 그죠? 일본 놈 앞잡이였던 놈들이 독립유공자로 가산점 받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국가유공자 가산점이에요. 근데 마치 5.18만 받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그 유가족이 받는 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점으로 삼는 거야. 그 5.18 가산점 문제 잡기 전에 가짜 독립유공자들부터 잡아내라고. 가짜 독립유공자 자식들이 가산점 혜택 받고 있잖아. 예. 그리고 막 세월호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 정원에 입학, 대학 특례 입학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절대 다루지 않는 게 연평도야. 연평도도 대학 특례 입학해요. 연평도처럼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배상하는 개념인데, 무엇보다 5.18 희생자들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야.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 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거잖아. 그 모든 독립유공자가 친일파 앞잡이는 아닌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보면 절반은 친일파였다는 거야. 절반은 일본놈 앞잡이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면 그게 국가유공자야. 그 자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 보면 친일파가 절반이라니까? 그 자손들이 다 혜택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랐죠? 거봐. 그런 건 모르면서 5.18만 왜 물고 늘어지냐고. 예. 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죠. 4.19도 유공자야. 4.19 때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예. 4.19 때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고 가산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것도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4.19는 언급 안 하고 5.18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친일파 새끼들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5.18만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국정원의 호남비하. 예. 요게 국정원의 호남비하야.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면 왜 5.18을 비하하느냐, 얘네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호남의 민주세력을 위축시키려고. 그러니까 호남이 그 5.18 유공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 있거든. 그걸 깬 거야. 그걸 깨기 위해서 5.18을 비하한 거예요. 예. 이 국정원 댓글 부대가 왜 5.18을 비하하냐 하면, 그 5.18 그 유공자들이 중심이 돼서 호남을 단결시켰거든. 호남의 단결을 깨기 위해서 5.18 유공자들이 지나친 혜택 받고 있다. 그러면서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 소문 내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 소문 내고 다닌다니까? 호남에도 친일파 있었어. 호남의 친일파 자손 새끼들이 5.18 유공자 비하하고 다녀요. 예. 아주 천벌을 받을 찢어 죽을 놈들이지. 예. 이건 지금 호남이 정신 차릴 문제가 아니에요. 호남 정신 차립시다. 이거 호남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호남 분들 스스로 이 호남을 분열시키려는 것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 읽었어요. 예. 근데 또 뭘 호남더러 깨어나래.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 뭘 또 호남한테 정신 차리래. 이런 분들이 누구야? 국정원이죠. 이건 호남분이 스스로 정신 차리자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 같이 마치 호남을 비하한 것처럼 딱 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역 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거야. 이 새끼들 진짜. 네. 자, 이러면서 또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쓱 묻어가는 이 댓글 알바팀. 예. 야, 이 민간인 댓글팀 참 집요해요. 그러나 나에게 딱 잡히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면 과거의 여러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시고 내일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예. 호남을 비하해야, 그러니까 5.18을 비하해야 호남을 분열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 5.18을 비하한 거야. 그래서요, 일부러 그 5.18 기념식 때 방아타령식 틀고 지랄했잖아. 화환을 보내고. 이게 5.18 기념식은 5.18에 죽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부상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공을 인정해주는 날이야. 그래서 다 조화를 달았다고. 흰국화.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가 거기에다가 조화를 보냈어. 결혼식 잔치상에 보내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방아타령이 뭐야? 칠순잔치 육순잔치에 할아버지 할머니 백년해로 하라고 야하게 부르는 민요가 방아타령이야. 그걸 일부러 5.18 기념식 때 연주했다니까. 비하하려고. 5.18 비하하는 작전이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5.18 유족들을 분열시키고 그 광주 시민과 5.18 그 유공자들을 분열시켜서 자기네들이 틈을 뚫고 들어가서 친일파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핀 거예요. 예. 지금 그 호남에서 특정 후보 반대 운동을 전개한 애들이 걔네들이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 호남의 전통 깊은 부자들 중에는 친일파가 많아요. 예. 물론 유공자들도 있는데 호남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죽었어. 안 살려뒀어. 이승만 박정희 때 다 죽였어. 호남에서 부자이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걸로 알아요. 나는. 다 죽었어. 그리고 다 도피했어. 그리고 지금 이 호남에서 오래된 그 부자들, 얘네들은 친일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야. 그런 놈들이 그 호남에서 5.18을 비하하고, 5.18을 비하하고 호남을 이간질시키는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주 가면 그런 사람들 와. 5.18 비하하는 그 친일파 쪽에서 그 온 사람들을 보여. 아, 저 사람 그 사람이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됐죠. 5.18 비하에 대해서, 5.18 유공자, 5.18 그 뭐지? 가산점에 대한 의혹. 이 정도면 해소됐죠?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면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뭐 쓸데없는데 논쟁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미일중러 강대국의 전쟁터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평화의 한반도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미일중러 강대국의 그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평화를 선택할 거예요. 그게 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선 저 져봤어요. 2번이나 져봤어요. 그래도 세상이 망하진 않던데요. 여러분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고 나서 실망할 걸 두려워하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에도 우리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이기고, 다음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기면 돼.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언젠간 이기게 돼 있어. 그게 제가 삶을 통해 배운 거예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인데요.
오늘처럼 또 1시 하고 싶을지도 몰라. 1시부터 대기하세요. 뭐요? 내일 낮 1시부터 대기하세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1시부터 할게요.